예, 요즘 경제 걱정 많으시죠? 치솟는 물가, 높아지는 금리, 고환율, 요즘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삼고 현상인데 우리 국민 절반이 우리 경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 진짜 위기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시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교수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물가 상승, 금리, 환율 얘기했는데요. 소장님,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어떤 게 제일 현재 큰 위협인가요? 다 어렵죠. 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지금 예. 경제가 어려운 것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그냥 바로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유가와 고물가라고 하는 거는 서민들의 지출을 늘리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써야 되는 요소인 거고 고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어려운데 뭐 굳이 뭐가 더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송금까지 해야 돼. 예, 송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어렵고 더 위험하냐고 하면 저는 고금리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가나 고유가는 자기가 좀 소비를 줄이고 안 쓰면 자동차를 되니까. 조금 덜 안 쓰고 타면 하면서 되고.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은 사람은 갚아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자 비용이 무조건 늘어나게 되고 그게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요.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 고금리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민심 위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전혀 다른 국면에 부동산의 폭락에 따른 이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폭발 그것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폭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 생겨나는 고통을 넘어서서 다수의 서민들은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영끌해가지고 집 산 분들 있고 또 특히 영끌해가지고 주식 산 분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영끌해서 또 코인 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특히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코인이 평균 투자 금액이 제일 작고요. 보통 한 예.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식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은 사면은 몇 억대,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율이 지금 이미 주담대가 지금 7%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월급쟁이가 소위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이제 한 1-20%만 내려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LTV가 70%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30% 이하로 내려오면 은행이 자동적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보 잡고 있는 주택 가치가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내려지니까 그러면 네가 담보 잡은 게 대출 금액에 지금 안 상환이 안 되니 되니.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못 상환을 못하죠. 할 돈이 없으면 된 게 없으니까 대출했겠죠. 없게 되면 파산하거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30%까지 내려가기 전에 한 15%만 내려가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제 강제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하면서 금매가 나오고. 집을 이제 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하. 집값이 폭락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생각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요. 불과 2년 만에 수도권의 모든 집값이 50%가 떨어졌었는데.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집값이 60%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끌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걸 가정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주택담보대출 이 대출 금리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게 있고.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물가는 내가 소비를 줄이고 뭐 10,000원짜리 밥 먹던 거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쓰던 거 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되는 이자는 근데- 안 내는 순간 뭐 바로 개인 문제가 그걸 근데 됩니다.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근데 그 네, 네.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스텝을 밟기 기본금리를. 시작하고 더군다나 그게 지금 빅 스텝을 넘어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 금리 인상 기조를 미국이 그렇게 가져가는 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일종의 자본론이라 그래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그 외국 자본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높은 이유를 향해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고환율이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나은 거죠. 달러 강세가 나타내는 고환율 현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대선 전에 그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금리 인상 기조는 누가 돼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지금은 역대 지금 최대 수익을 내면서 예대 마진 폭이 금리 인상기에는 소위 이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들은 호황이죠. 룰루랄라 지금 돈을 뭐 역대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서민들과 한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포함해서 서민 계층들이 서민 직격탄을 사실 맞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든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서 장사하고 계시는 이 중소상공인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피해갈 방법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 만기 연장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올해 9월 달에 이제 대출 만기가 끝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그게 130조예요. 자영업자들에서 줄도산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으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한계 계층에게 포커싱된 초점이 맞춰진 서민금융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도대체 자영업자들 만기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인수위 단계에서 배드뱅크 해가지고 이제 그 채무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되고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대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는 등 이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복현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은행장도 불러가지고 네네네네. 그 예대 마진으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네네. 라고 경고성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은행연합회 가서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예.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 폭이 커져서 금융권은 돈 버는데 서민들은 죽어나가니 죽어나니까. 그 예대 마진 폭을 적절히 조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맨날 공공성 얘기하면서 사회적 비난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대출금- 법적으로 네. 강제할 방법은 없죠? 없고 그래서 예. 이제 보통은 그런 걸 협력을 해냅니다. 그런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복형 신임 금감원장이 답을 해서 이제 그걸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건 사실 금감원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금융위원장이 할 일이거든요. 정부 금융위원회. 대책으로. 그렇죠. 아하.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아직 임명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아하. 이 고금리라고 하는 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고금리 문제로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드는 게 서민들에게 가장 직격탄이라고 하면 경제부처를 인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금융위원장부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뒤로 돌려놔서 이 지금 경제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정책에 수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일함, 무능함, 무책임함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금리 정책과 관련된 거를 감독기구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지금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좀 답답한 게 앉아가지고 분들이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네, 맨날 네. 그 줄푸세 얘기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일단은 세금을 줄여야 된다. 네네. 그다음 규제를 풀어야 된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닥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말이 나온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 다 옛날 MB 때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MB 정부 시즌 2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정책은 거의 판박이에요.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제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렵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MB가 한 정책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요
절반 이상은 법인세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은- 영업이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세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유일하게 명분이 뭐냐면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MB 때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냥 부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삼성전자가 60조씩 버는데 거기다가 왜 감세를 해줍니까? 지금 은행은 한 은행이 4조씩 이익이 나는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나고 있는데 거기다 왜 감세를 해줍니까? 지금 정유사가 고유가로 인해서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 힘들다 그러는데 정유사도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최대 있거든요. 화랑이죠. 거기다가 왜 법인세 감세 혜택을 해줘? 오히려 법인세 걷어다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통의 그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처방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들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양반들 현실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그 이주택자 이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주택자 막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는 그 이번 추경도 같은 기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연말까지 53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생길 거라고 하면서 53조 없는 돈을 땡겨서 이 가상의 돈을 만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62조 추경. 예. 네.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지금 다 현금으로 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대책은 별로 없었고 법인세까지 깎아주고 온갖 세금들은 깎아주는데 그러고 이제 무역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53조 초과 세수를 확보해서 연말에 정말 정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그 53조 초과세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국채 발행 없이 지금 추경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약간의 과장된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53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가 뭐 30조가 더 거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가 30조가 더 거칠 거라는 예측이 맞겠냐? 결국은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념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 세수 규모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 지원을 해야 되고 서민 지원 어디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이 마당에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게 제가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년간 부동산이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거는 폭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만히 앉아서 세금은 내려가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지난 기간 동안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니 종부세가 올라간 거는 양도소득세 떨어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난 건데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세금이 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주는 마당에 거기다가 부동산 감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가졌던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랄까 입장을 연장선상에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1년 만에 이 바뀐 현실에 맞게 적어도 직권을 냈으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그 기조하에서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세금 정책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아직은 논의할 시간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마 저는 그 기조는 자기들이 발표할 뿐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정책 기조를 저는 동의해서 세법을 개정해 줄 리는 윤석열 없겠죠. 정부는 엄청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인하, 규제 철폐는 이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주택시장 안정방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부동산 문제 핵심은
저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지만 집값이 경착륙하게 되면 폭락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적 입장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경착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부동산의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연착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연착륙시켜 내가면 거냐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요. 예. 우리가 2020년도에 전세 가격이 막 오른 게 무슨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뭐 부동산 임대차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시장 논리로 얘기하면 집값이 막 오르면 집값하고 전세가 간의 50% 격차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값이 오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1, 2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오르고 싶으니까 아니, 집값도 오르고. 그렇죠. 집값이 시가에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70%였는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50%야? 그럼 전세 더 받아야지라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 20년까지 집값이 쭉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제 지금 전세 가격 고점 찍은 거에서 오히려 그거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저 세입자 못 구할걸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집권 세력이 됐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현실의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 하던 그런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선거 문제인 슬로건이에요. 거죠. 선거 슬로건을 맞아요. 정책으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슬로건을 했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찍었으니까 나를 찍어준 이들에게 하려면 이걸 해야 돼. 맞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걱정인 게요. 사실은 지금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고유가, 뭐 고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물가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 또 이제 유가의 폭등이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2월 24일 날 개전이 됐으니까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인수위 단계 때 이 예견되는 경제의 어려운 상황, 삼각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처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3개월을 이런 표현에서 공친 거예요. 다가오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예고돼 있었던 무슨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미 예고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비상경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자 그런데 경제의 반은 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심리. 예 실제 상황보다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불안 심리를 느끼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쇼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 이런 대책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 회의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회의도 추경호 장관이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예요. 대통령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한테 지시했다는 기사만 나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 한 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이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아루만져 주면서 안정 심리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예. 물가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뭐 옛날처럼 뭐죠? 뭐 짜장면값 올리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박정희식으로.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걸 안정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물가 대책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게 보통 물가가 오를 때는 경제에
호황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기에 나타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 폭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작년에 경제가 5%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 사이즈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종의 경기 과열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돈이 풀린 거예요. 돈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 공급상으로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여기에 지금 겹친 게 뭐냐면 공급 사이드의 요인이에요. 원자 가격이 올라가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공급도 안 되고 유가는 오르고 하니까 이 공급 사이드의 요인이 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글로벌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식용유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콩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식용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럴 때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한편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민들용 물가를 잡기 위한 품목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회의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민생 물가 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언급만큼 부족하다. 아니 구체적인 뭘 내놓고 협력을 하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지.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냐.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정쟁을 유발하는 검찰 수사니 무슨 저 서해 공무원 사건이니 하면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무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 요소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양태로 가고서야 어떻게 이 경제 문제를 대책을 하겠냐. 더군다나 오늘 공공기관의 잔치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추경호 장관이 경제대책이라고 3개월 만에 내놓은 게 뭐냐면 공공노동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이런 거 해도 좋습니다. 이념 보수적 입장에서 해도 좋은데 그거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의 어려움 국민의 어려움을 주는 요소하고 전혀 무관한 거를 경제종합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고통받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이제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유류세는 그 인하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거라도 하는 것. 근데 이제 물가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달랑 그 유류세 하나라는 게 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건데. 예. 더 다른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들의 이 소위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입선을 다변한다든지 해외 수입선을 더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요. 예. 무엇보다 정부가 뭔가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거 다 제끼고 경제와 민생, 물가는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심리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불안 심리를 일단 제거하는 게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이 소장님을 한 번 더 모셔서 또 전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김기식 더미래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